안녕하세요. 참으로 많은 사연에 공감하고 울고 웃고 하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해요. 남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18살 어린 나이에 첫사랑과 눈이 맞아 철없이 미래를 약속하였죠. 그때 당시 첫사랑의 약속이 얼마나 믿음직스럽던지 그렇게 저는 19살에 임신을 하게 되었죠. 임신을 하게 된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기도 했고 철없을적 불장난 한 번으로 임신이 된 것이죠. 하지만 차마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더군요. 모진 마음을 먹다가도 꿈에서 아이가 나오고 이 아이를 없애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뱃속에 아기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전 부모님에게 저의 임신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낳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은 저의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평화롭던 저희 집은 저 하나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죠.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되게 공부를 곧잘 했었던 저는 부모님의 희망찬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그래도 그때는 저의 첫사랑과 함께라면 행복한 나날들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며 꿋꿋이 이겨냈어요. 아직까지 배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는 비밀로 하고 학교를 다녔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나한테 뒤통수를 쳐? 말 좀 해봐 이거사.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 어찌 살라고? 아니 참나. 기껏 학교 보내놨더니 딴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당장 나가. 너 같은 딸 필요 없으니 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아빠,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아기 꼭 낳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제발요, 네? 저 잘 키울 수 있어요. 너도 애인데 애가 어떻게 애를 키우겠다는 거야? 아빠 엄마는 네가 더 소중해. 그걸 못 본다. 철없을 때 실수할 수 있어. 없던 일로 하자. 앞길 창창한 애가 애엄마가 돼서 사는 꼴을 보라는 거냐? 아빠 엄마는 그렇게는 못해. 더 이상 토달지 마라. 아빠 엄마한테도 소중하듯이 내 뱃속의 아이도 나한텐 소중해요. 죄송해요. 제발 이번에 제 뜻 들어주세요. 잘 키울게요. 네? 부모님은 대답이 없으셨어요. 앞날이 구말리같이 창창한 딸이 19살에 아이를 낳고 산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지금 제가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부모님 심정이 어떠셨을지 이제서야 헤아려집니다. 엄마는 저를 끌고 병원에 가서 아이를 당장 지우자며 재촉하셨고 그런 저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도망을 가서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사랑했지만 남자친구는 저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많이 당황했죠. 처음엔 놀랐을 거라 생각하고 합리화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던 남자친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가 돌변했으니까요. 뭐? 임신? 확실한 거야? 아니, 제대로 확인해 봤어? 갑자기, 진짜 어떡하지?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어? 엄마 아빠는 알고 계셔. 당장 그놈 데려오라고 난리지. 너도 빨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안 그래? 뭐? 안 돼. 우리 엄마 아빠 알면 나 죽어 진짜. 우리 아빠가 얼마나 엄한데. 일단 좀 생각해보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숨길 거야? 난 이 애 낳을 거야. 그리고 마음먹었어. 너랑 나랑 힘을 합치면 누구보다 좋은 부모로 살 수 있어. 난 지금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 그땐 내 실수였어.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자. 아니, 일단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아이가 무슨 죄야?
너랑 나랑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지, 안 그래? 좋게 생각해. 우리 아이잖아, 어? 너만 믿고 있을게. 제 기대와는 달리 남자친구는 오히려 실은 내색이었어요. 그때 당시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저런 모습을 보는 게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아이는 포기할 수 없었기에 저도 완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꼭 양가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합법적으로 낳고 싶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미안하다였죠. 절망스러웠어요. 하루가 다르게 배는 불러오는데 대책이 없었으니까요. 저희 집에서는 절대 낳는 것은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시고 믿었던 남자친구마저 저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저 혼자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차마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울 순 없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말하려고 몇 번이나 용기 내봤는데 진짜 아닌 것 같아. 미안한데 우리 이 아이는 지우자. 뭐? 고작 할 말이 그거야? 아이가 무슨 죄야? 너랑 나랑 잘못한 일을 왜 아이가 책임져야 해? 너 정말 너무한다. 생각 좀 해봐. 너 대학 안 갈 거야? 나중에 대학 가서 졸업하고 그때 애 낳아도 되잖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아빠 엄마 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신데 이렇게 실망시켜드릴 순 없어. 미안해. 더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그러니 마음 돌려. 너 정말 책임감 없는 애구나. 난 절대 포기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말 못하면 내가 해. 두고 봐. 이 아이는 꼭 낳을 거야. 너무 실망스러운 그의 지우자는 말에 폭풍같이 눈물이 쏟아졌죠. 그리고 전 이대로 있다간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남자친구의 집을 찾아갔어요. 네가 못하면 내가 말한다는 심정으로 말이죠. 그렇게 찾아간 남자친구의 집에선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 우리 규성이 친구라고? 그래, 네가 어쩐 일이니? 규성이 불려줄까? 여기 잠깐만 앉아 있으렴. 규성아, 친구 왔다. 나와 보렴. 야, 여길 어디라고 와? 아, 나가. 나랑 얘기해.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빨리 나가. 제정신이야? 내가 얘기한다니까. 남자친구는 절 보자 사색이 되어 절 쫓아내려고 했어요. 너무 슬펐죠. 하지만 아이를 지켜야 했기에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저를 말리는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남자친구의 아버님, 어머님에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처참했죠. 아니, 네가 말 못하는 거 내가 말할게. 어머님, 아버님,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 사실 규성이 아이 가졌습니다. 뭐? 규성아, 네가 말해보렴. 이 학생이 뭐라고 하는 거니?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지. 네가 말해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 진짜. 아, 죄송해요, 엄마. 어쩔 수 없었어요. 최대한 엄마 아빠한테 피해 안 끼치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참나,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네. 그게 규성이의 애라고 확신할 순 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지?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는데. 네? 말씀이 지나치세요. 이규성, 너 말 좀 해봐.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내가 듣고 있어야 하는 거야? 어디서 남의 씨인지도 모르는 애를 패고 와선 뭐?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 내 아들 애를 가졌다고?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어떤 집안인 게 중요한가요? 팩트는
규성이 아이를 가졌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온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의사 가문이다. 규성이도 곧 의대에 진학할 거고 우리 아들 발목 잡지 마라. 아이는 지워라. 돈은 대주마. 그렇게는 못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규성, 너도 진짜 비겁하다. 이 애가 네 애가 아니야? 네 입으로 말해봐. 남자친구의 아버님 말은 충격적이었죠. 자기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어디서 남의 애를 베놓고 뻔뻔하게 따지는 거냐고 했어요. 아이를 치우라고 강요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는 건 무리라고 판단되어 뛰쳐나왔죠.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따라오기는커녕 부모님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절망스러웠어요. 19살에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를 가졌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일인 건 맞지만 아이 하나를 책임지기가 이렇게 어렵다니요. 정말 속상했어요. 남자친구의 집을 나와 터덜터덜 걷다 집 앞에 도착하여 한참을 울었어요. 문득 뒤에 인기척이나 뒤돌아보니 조용히 저희 아빠가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아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얼마나 눈물이 흐르던지 죄송한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공존하여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안아주셨어요. 너를 낳고 얼마나 기쁘던지. 아마 그날은 내 인생에서 최고로 기쁜 날이었다. 오늘이 최고로 마음 아픈 날이고 남자친구네는 뭐라고 하니? 얘기는 했니? 아마 그 집 부모들도 받아들이기 쉽진 않을 거야. 꼭 아이를 낳아야겠니? 그럼 당장 졸업은? 남자친구네 집에서도 반대해요. 아이는 꼭 낳고 싶어. 내가 책임져야지, 안 그래요? 안 그럼 너무 불쌍하잖아. 네 눈에서는 지금 눈물이 나지? 아빠 눈에서는 지금 피눈물이 난다. 너도 네 애 낳아봐. 어떤 기분인지 잘 알 거야. 추우니까 들어와. 아빠의 피눈물 한마디에 와락 무너졌어요. 세상에서 이런 불효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저도 저를 어찌할 순 없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집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자 아빠는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하지만 저를 말릴 순 없었어요. 이미 아이를 책임지기로 한 이상 무조건 낳아야 했거든요. 다음날 아빠와 엄마는 외출을 다녀오신다고 하고 밖을 나갔습니다. 한참을 지나도 오시지 않자 걱정이 되던 참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남자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혜미야, 여기 너희 엄마 아빠 와 계셔. 우리 집에. 얼른 와서 말려봐. 어? 아, 나도 진짜 모르겠다 이제. 하여튼 빨리 와.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 엄마가 너희 집을 어떻게 알고 지금 오신 거야? 금방 갈게. 우리 아빠 엄마 좀 상처 안 받게 도와줘. 남자친구의 말에 헐레벌떡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곳엔 고개를 숙이며 부탁을 하고 계신 아빠 엄마가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평생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없이 살아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남한테, 그것도 저 때문에 고개를 숙이다니요. 그 자리에서 철버덕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죠.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의 반응이 더 대박이었어요. 제가 면목이 없네요. 이렇게 된 거 아드님과 저희 딸아이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면 어떨까요? 네? 미쳤어요? 우리 아들은 이제 의대에 들어가서 앞날이 창창한데 어디 앞날을 망치려 들어? 그리고 그 애가 우리 아들 애라는 게 확실해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오셔서 사정해도 소용없어요. 그만 가세요. 나 원참 여기 누구 없나? 저희 딸아이가
밤만 되면 울어요. 어미 된 도리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애들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줍시다. 네? 예, 말 좀 해봐. 너도 책임이 있잖니. 우리 혜미만 탓할 게 아니라 이 집 아드님도 같이 책임을 져야죠. 안 그러나요? 어머, 이 집 엄마 말하는 것 좀 봐. 아니, 까놓고 그렇게 몸을 굴리는데 우리 아들네인 건 확실하고요? 벌써부터 발랑 까져가지고.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꼭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아드님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빠 엄마는 설득을 하려 하셨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콧방귀를 뀌시며 안 된다고 하였죠. 모욕적인 언사도 스스럼 없었고요. 그것을 보니 앞날에 희망이 부풀었던 게 와장창 깨지더군요. 저희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니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서야 했습니다. 이제 애 아빠는 필요 없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눈물이 앞을 가렸죠. 엄마, 아빠, 가자. 여기서 이럴 필요 없어.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왜 엄마 아빠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 아줌마, 아저씨, 잘 들으세요. 누구 애냐고요? 애 낳고 유전자 검사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모욕을 줘도 유분수지. 이규성, 너 그렇게 찌질한 애였냐? 내가 미쳤지. 아빠 없이도 잘 키울 거고요. 두고 보세요. 지금 받은 구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엄마, 아빠, 얼른 일어나. 가자니까. 그럼 그렇지. 어디 저런 애가 감히? 그래, 너 말 잘했다. 혼자 애를 낳아 키우던지 마음대로 하고 얼른 나가. 아줌마, 소금 뿌려요. 뭐? 우리 딸한테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우리 딸 봐서 참으려 했는데 병원장집이면 다야? 내가 그 병원 다 소문내서 박살낼 줄 알아?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어디서 우리 딸을 그딴 식으로 대해? 너네 사람 잘못 봤어. 알겠어? 아이고, 무서워라. 어디 마음대로 해봐요. 딸 앞세워 팔자 고치려고 했다면 오산이야, 이 사람들아. 어딜 우리 집에 들어와? 아줌마, 아저씨, 그리고 너 두고 봐.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지금 우리가 당한 모욕 다 갚아줄 거니까. 알겠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에게 소금을 뿌리려고 하자 엄마는 벌떡 일어나 따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희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나머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처음 봤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리고 전 학교를 반개월 남겨놓고 자퇴를 했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왔고 소문이 퍼질 대로 나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아이였어요. 딸아이는 제 이름 강혜미에서 강씨를 따서 강유진이라고 지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였어요. 모성애란 대단했죠. 그리고 내리사랑이라던가요. 부모님도 제 딸아이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 아이를 낳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엄마와 아빠의 도움으로 공부에 틈틈이 전념할 수 있었으니까요. 네 삶 포기하지 마라. 엄마는 그거 하나뿐이야. 애 하나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거 싫어.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줄 거니까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엄마 아빠는 그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엄마, 고마워. 내가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한테 이 빚을 갚으며 살 수 있을까? 나 정말 열심히 할게. 지켜봐 주세요. 우리는 혜미 너 믿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유진은 걱정 말고 우리가 다 돌봐줄 거야.
너도 너 인생 살렴. 엄마 아빠의 권유로 검정고시도 봐서 합격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곧잘 했던 저는 법학과에 진학했어요. 낮에는 학생, 밤에는 육아로 눈코 뜰 새 없이 지냈죠. 생각보다 아이 키우는 일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지만 밤에라도 저 혼자 애를 봐야 했죠. 시험 기간이라도 겹치려면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살았어요. 그래도 덕분에 저는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고 시험 3번 만에 40패스를 하였습니다. 검사가 되었죠. 제가 사실을 패스하던 날 아빠 엄마는 2번째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로 임용되던 날 우리 딸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죠. 행복했어요. 우리 혜미가 검사가 되다니 정말 수고 많았다, 혜미야. 엄마는 이제 여한이 없어. 유진아, 우리 엄마랑 같이 사진 찍을까? 우와, 엄마 축하해. 그럼 우리 엄마 이제 뒤입더 높은 사람 되는 거 맞지?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다. 우리 엄마 검사라고? 그럼 자랑해도 돼. 엄마 아빠 고마워요.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더 효도할게요. 효도는 이걸로 충분해. 네가 행복하다면 엄마 아빠도 행복하니까. 아유, 기쁘다, 우리 딸. 검사가 되다니. 정말 대견해. 그렇게 제 인생 꽃길이 펼쳐졌습니다. 미혼모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검사가 되자 태도가 돌변했죠. 검사가 되니 제 딸아이도 미혼모의 딸이 아닌 엄마가 검사래라는 말을 듣고 있더군요. 이런 게 능력이구나라고 실감했습니다. 중간중간 아이 아빠에게 당했던 배신, 그 집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언젠간 꼭 대갚아주리라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런 마음가짐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없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제가 아낌없이 사랑을 준 덕분에 한부모 가정에 태어난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밝게 자라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검사로 10년 재직을 하고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죠. 과거가 어둡다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성공하였어요. 누구나 아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 그리고 착하고 예쁘고 똑똑하게 자라주는 딸, 남부러울 거 없었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믿음직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고 부모님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또 10년이 지나 딸아이는 대학도 가고 졸업도 하여 저를 쏙 빼닮아 로스쿨에 진학했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아빠 엄마도 기뻐하셨어요. 아유, 검사가 한 명도 나오기 힘든데 우리 소녀딸까지 로스쿨에 가다니. 아유, 엄마 닮아 아주 머리가 똑똑하다니까. 할아버지, 그럼 내가 누구 딸인데 우리 엄마 닮아 이렇게 똑똑하지 안 그래? 두고 봐. 엄마처럼 멋있는 사람 될 테니까. 아유,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혜미야. 넌 안몰래 흘린 눈물 얼마나 많겠어. 모든 게 다 보상되는 느낌이야. 정말 행복해. 그렇게 저희 집은 행복했어요. 그렇게 행복을 뒤로 한 채 전 제자리를 찾으며 일을 해나갔죠. 어느 날 의료 소송건이 저에게 들어왔더군요. 소장을 보니 피의자가 이규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갑자기 심장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아는 의사 이규성이 맞는다면 바로 유진이 아빠였던 것이죠. 피해자를 만나 자초지종 설명을 들어보니 의료 가실로 인한 척추 손상이었죠. 하지만 사실 의료 소송을 피해자가 이기긴 쉽지 않았지만
전 흥미가 생겼어요. 28년 만에 복수할 기회였으니까요. 소송 준비를 해보니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병원 자금 세탁에 비리에 대리 수술에 이건 뭐 불법 천지였죠. 일단 저는 의료가실에 초점을 두고 파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코피 터지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워낙 허점에 명백한 의료가실이었기에 소송이 수월했어요. 그쪽에서도 만만치 않은 상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법조계 28년 된 베테랑인 절 이기긴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피의자를 마주하는 순간 절 보고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 남자는 한눈에 봐도 욕심이 많이 찬 모습. 하지만 19살 이목구비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더군요. 그 역시도 절 한눈에 알아봤고요. 전 통쾌했어요. 아니, 어떻게 네가 여기를? 아니, 피해자 변호사가 너야? 네가 변호사가 된 거야? 말도 안 돼. 기막혀. 뭐가 말이 안 돼? 왜? 어디서 거지같이 살고 있을 줄 알았니? 거지 같은 건 너야. 지금 너 이게 뭐니? 형편없네 아주. 일부러 이 사건 맡은 거야? 혹시 날 계속 염탐하고 있었어? 유감이다 정말.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묻고 싶은 말이 많아. 너랑 나랑 할 얘기가 남았나? 무슨 얘기? 넌 그냥 여기서 이제 면허 정지가 된다는 거야. 아님 취소려나? 두고 봐. 너 꼴랑 의사로 해먹는 지금 그 짓 못하게 해줄게. 그리고 착각하지 마. 내가 널 왜 염탐하겠니? 뭐가 아쉬워서? 착각도 자유라더니. 나이가 먹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기대해. 내가 어떻게 싸웠는지. 이번에 피해가기 어려울 거야. 그동안은 돈만 주면 다 해결됐겠지? 이번엔 어림없어. 너희 집 3대째 의사 가문이라고 너네 엄마가 그렇게 목놓아 노래노래 부르더니 별거 아니다 정말. 뭐? 네가 나를 따라다니지 않고서야 어떻게 변호사가 돼? 너 그때 애 낳고 그냥 자칫 감춘 거 아니었어? 근데 여길... 저의 말에 그는 말이 없었죠. 생각이 많아진 듯 보였습니다. 얼마나 통쾌하던지 아주 고소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하기 잘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계속 소송을 이어가던 중 알면 알수록 웃기더군요. 척추 손상 사례가 너무 많더라고요. 병원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친아빠는 수술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도 시킨 대리수술 사례도 있었고요. 정말 악질이었죠. 본인은 편하게 있겠지만 그 수술을 받은 환자는 무슨 죄겠어요? 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음속엔 정의감이 불타올랐죠. 너희 집 싹 다 엮어 다신 수술실 못 들어가게 해주마라는 생각으로 제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그리고 소송을 계속 준비해 나갔습니다. 결론은 대리수술 의료가실이 인정돼 아이 아빠는 면허가 취소되었죠. 통쾌했네요. 피해자에게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 퇴장하려는데 아이 아빠가 절 붙잡더군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드러나 보자 해서 따라갔습니다. 역시는 역시였지만요. 너 일부러 그런 거지? 꼭 대리수술권도 엮어야 했어? 이건 의료과실의 문제지. 대리수술 문제가 아니었다고. 너같이 양심 없는 게 의사를 하면 되겠니? 돈에 눈이 멀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게 반성 좀 해. 기껏 잘 살 거라고 다 버리고 떠났으면서 고작 한다는 게 의사 면허 취소? 참나 창피하다 진짜. 너랑 말 섞는 것도 불쾌해 알아? 그때의 안갚음을 지금 하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낳지 말자고 했잖아. 자기가 고생 자초해서 낳았으면서 날 왜 원망해? 넌 생명이 우스워? 어디서 그때 얘기를 꺼내? 네가 감히? 할 땐 좋았으면서 책임은 못 지겠다?
너 지금 의료과실도 그때랑 다를 게 뭐니? 너가 저지른 짓 똑똑히 그 책임 묻겠다는 뜻이야. 넌 콩밥 안 처먹인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너네 집 가진 거 돈밖에 없잖아. 지금부터라도 너 때문에 척추 손상된 사람들한테 회개하며 살아. 알겠어? 다신 수술한다 뭐한다 깝죽대지 말고. 이 양심 없는 놈아. 내가 그때 미쳤었지. 너란 놈을. 너 지금 나이 든 네 모습 얼굴에 심술이 그득그득해. 알아? 거울 좀 봐. 무섭다 얘. 정 그렇게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통쾌했습니다. 의사가 됐을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 됐을 줄로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이 아빠인데 저런 모습을 보니 화가 났죠. 그렇게 사무실에 들어와 밀린 업무를 하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딱 봐도 불길한 예감.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소리치는 목소리. 그 여자였습니다. 이규성의 어머니, 나에게 모욕을 준. 거기에 강혜미 전화 맞죠? 나 규성이 어미다. 당장 만나. 얘기할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네 사무실로 가마. 사무실은 규성이한테 들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아줌마가 함부로 와요? 28년 만에 전화해서 매너하고는 전 할 말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1시간 후 비서에게 누가 나를 급히 찾는다는 말에 로비로 나가보니 28년 전 표독하기 짝이 없던 아줌마더군요. 표정은 잔뜩 상기되어 저를 찾았습니다. 아마도 아들 의사면허 취소건으로 절 탓하려 온 것 같았어요. 어이가 없었죠. 참 입도 싸다고 생각했어요. 그새 그걸 지엄마한테 이르는 꼬락서니 하고는 아주 웃겼죠. 그리고 오히려 잘됐다 생각했어요. 제가 분명 할 말 없다고 했을 텐데 여기가 어디라고 옵니까? 전 당신이랑 할 말 없어요. 알아요? 그동안 아주 이갈고 잘 살았더구나. 그래, 이제야 속이 좀 풀리니? 네가 감히 우리 집 3대째 의사 가문을 끊어놔? 아줌마네 3대고 4대고 저 관심 없고요. 혈압 올라가시기 전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전 할 얘기 없으니까 아셨어요? 아님 미련을 못 버린 거냐? 그렇게 우리 집에 못 들어와서 안달을 떨더니 아직까지 규성이 못 잊은 게야? 이렇게라도 붙잡고 싶었니? 옛다. 이거 먹고 네 딸년 앞세워 쳐들어올 생각 마라. 그리고 항소할 거야. 알겠어? 네가 지금 이러는 것도 다 우리 규성이 못 잊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말은 안 하마. 언감생심도 유분수지. 아무리 변호사라도 넌 안 돼. 알겠어?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네. 여기서 쫓겨나고 싶어? 어디다 대고 와서 행패야. 배운 것도 없이 무식하게 말이야. 남자 쪽 어머니가 허공에 던진 건 100만 원이었죠.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오더군요. 돈을 다시 던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더니 남자 쪽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놀라서 보니 저의 딸이었네요. 저와 같이 집에 가려고 로비에서 절 기다리는데 제가 그 아줌마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말았던 거죠. 너무 놀란 딸을 진정시키려는데 똑똑한 딸은 모든 사태 파악이 된 듯 말을 이어나갔어요. 할머니, 미쳤어요? 어디다 대고 우리 엄마한테 돈을 드밀어? 당신이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하, 엄마, 이 아줌마가 그 내 친부 어머니야? 그럼 나한텐 할머니인가? 아주 웃기네. 우리 당신네들 다 잊고 살았어, 알아? 도끼병도 가지각색이지. 할머니, 정신 차려요. 나 졸업하면 검사 될 거야. 그래서 당신네 병원만 노릴 거야. 얼마나 세금 세탁을 더럽게 하는지. 내가 당신네 병원만 쫓아다닐 거니까 기대해. 3대째 의사 가문? 웃기고 앉았네. 얼어 죽었다. 좀만 기다려요. 할머니 살아있을 때 압수수색 해줄 테니까.
아니, 너, 이 아이냐? 그때 낳은 딸이 이 아이야? 참 기가 막혀. 어쩜 표독스럽기도 짝이 없지. 표독이 뭔지 모르나 본데 1년만 기다려요. 할머니네 병원 징글징글하게 파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깨끗이 살아요. 네? 지금부터라도 장부관리 잘해놔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혈압관리 잘하시고요. 그때까지 살아있으려면 아셨죠? 딸은 검사가 되어 그 병원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 어느 협박보다도 무서웠죠. 그리고 아이 할머니는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기사를 불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찌나 딸에게 미안하던지 이런 모습 보여서 창피하기도 했고요. 참았던 눈물이 났어요. 미안하다, 유진아. 이런 모습 보여서 너희 아빠 참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귀에 박히게 말해줬는데 놀랐지? 아니, 알고 있었어. 이미 엄마가 나 19살에 낳았는데 이미 그것도 예상 못했을까봐? 고마워. 엄마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난 엄마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꼭 검사 될 거야. 내가 저 집 부숴버릴 거야. 그러니까 지켜봐, 엄마. 그런 말 하면 못 써. 넌 고운 생각만 하고 고운 말만 써. 알겠지? 엄마는 그래도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행복해. 그거면 됐어.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시고 너 이렇게 밝고 착하고 진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아주.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해. 그렇게 그날 일이 해프닝처럼 지나갔고 아이 아빠는 항소를 했지만 패했어요. 그리고 벌금을 때려 맞았죠. 그리고 아이 할머니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한번 딸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이제 와서 딸을 찾다니 어이가 없었죠. 그로부터 딸아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검사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된 후 저와 마찬가지로 워커홀릭이 되더군요.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멋있게 말이죠. 제가 봐도 정말 잘 키웠더라고요. 엄마, 나 내일 한국병원에 압수수색 가. 내가 말한 거 지켰지? 이제 엄마는 두고만 봐. 내가 어떻게 하나. 엄마 피눈물 났던 거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그러니까 발 뻗고 주무세요. 아셨죠? 나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그때 나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이 세상에 없었겠지? 항상 고맙고 사랑해. 그리고 지켜봐줘. 엄마처럼 멋진 검사가 될게. 딸은 그렇게 멋있는 검사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아이 아빠는 저에게 전화로 지금 너네가 우리 집안을 말아먹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뭐 어쩔 수 없었죠. 비리로 키워온 병원, 벌은 당연히 받아야죠. 안 그런가요? 전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어요. 한평생 딸한테 일하는 모습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일하는 딸을 집에서 뒷바라지하는 엄마로 살고 있죠. 젊어서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한 번도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낳기만 했지 이제서야 제대로 챙겨주고 있답니다. 처음으로 일이 아닌 엄마의 노릇을 하려고 하니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도 차려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심심하면 여기 올라온 사연도 듣고 말이죠.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제 딸을 낳아 예쁘게 키울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최고의 보물, 그리고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내 소중한 목숨 같은 우리 딸이 옆에 있어 든든한 인생이랍니다. 저의 사연이 재밌으셨나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잘 해본 적이 없어서 쑥스럽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제가 즐겨 듣는 사연 채널에 사연을 올리게 되었네요. 이런 경험을 겪어본 것도 처음이지만 안사돈의 행동은 저로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사돈댁과 상견례 할 때부터 기가 좀 세다고 느끼긴 했지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었는데 제 딸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몇 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었죠.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었어요.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벌어진 일이라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안사돈이 불러서 사돈댁을 가게 됐는데 음식을 잘하지 못한다고 만든 음식들을 전부 다 엎었다는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긴장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서툰 게 당연한 걸 안사돈은 그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저를 화나게 만들었고 결국 전화를 해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네요. 사돈, 제 딸이 지금 저희 집에 왔는데 사돈댁에 있었다면서요? 대충 상황을 듣긴 했는데 사돈이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너무 당황스럽네요. 전화해도 안 받길래 어디 갔나 했는데 벌써 거기로 달려갔어요? 애도 아니고 저런 걸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제가 훨씬 더 답답하네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요? 제가 한 소리 했다고 바로 전화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집안 며느리가 되기 위해 들어왔으면 감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똑 부러지지 않는 건 절대 못 봐요. 이제 막 사돈댁의 며느리가 된 건데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실 순 없으신 거예요? 좋던 싫던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고 가족이 된 건데 얼굴 붉혀서 좋을 거 없잖아요. 사돈, 말 참 웃기게 하시네요. 그럼 사돈께서는 며느리 교육은 시키고 보내셨나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한 소리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몸만 들어오면 며느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집안에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 요건에 충족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은 갖춰야죠. 제가 잘못한 건 전혀 모르겠는데요. 안사돈은 지금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본 건 살면서 처음 봤었기 때문에 저도 안사돈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말았었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목소리만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사위가 저희 집에 찾아왔고 안색이 좋지 않은 얼굴로 저에게 인사를 했네요.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사돈과는 전화를 끊었고 제 앞에 서 있는 사위를 보면서 한소리하게 되었습니다. 자네, 내 딸을 데려갈 때 뭐라고 그랬나?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내 딸과 결혼한 지 며칠 됐다고 이렇게까지 서럽게 우는 거야?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점심을 함께 하자는 말에 아무 생각 없이 갔던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정말 몰랐네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도 처음으로 어머님 옆에서 시키는 대로 음식을 만들어 본 거였고 워낙 말투도 억세시고 다그치시듯 말을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가 나오는 건데 그런 모습 하나도 좋게 넘어가지 않으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정말 너무 서운했고 실망스러웠어. 그런데 정작 어머님은 무슨 잘못을 하셨는지 모르시잖아. 딸은 안사돈의 행동에 많이 서운해하는 듯 보였고 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때문에 화가 많이 올라온 상태였어요. 저는 사위에게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생각이면 제 딸을 사돈댁에 보내지 않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고 사위는 앞으로 최대한 조심하겠다며 안사돈의 잘못을 사위가 대신 용서를 구하게 되었네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저도 그렇고 딸 또한 진정이 되긴 했지만 기분은 여전히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된 남편도
표정이 좋지 않았네요. 몇 달 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상견례 할 때 몇 번 대화를 나눴었던 불안한 느낌이 빗나가지 않았다는 게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사위와 같이 술 한잔하면서 제 딸을 잘 부탁한다며 다시 한번 상황을 좋게 풀어갔고 제 딸과 사위와의 관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당분간 사돈댁에 가지 않겠다며 저희 부부를 안심시켰지만 언제까지 얼굴을 안 보고 지낼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한참 뒤 대리운전을 불러 돌아간 사위와 제 딸을 보며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딸이 돌아간 뒤로 잠 한숨 못 자며 앞으로 어떻게 이런 관계를 좋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얼굴을 대면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최대한 빨리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안사돈과 자리를 따로 만들게 되었고 약속 장소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어요. 결혼식 이후 안사돈과 만나는 건 처음이라서 그런지 많이 어색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분위기는 차가웠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 제 입장에 대해서 대화를 이어나갔고 안사돈은 반대의 입장을 내세우게 되었죠.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분위기는 안 좋았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왔으면 저희 집 룰을 따라야죠. 그러니 쓴소리를 듣는 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돈의 입장을 아무리 내세워도 달라질 건 없어요. 저는 조금도 변함없이 며느리를 대할 거고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저희 집 며느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열을 견디기가 어려우면 부엌에서 나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왜 며느리 눈치를 봐가면서 비위를 맞춰줘야 하는 거죠? 저는 워낙 솔직하고 직설적이기 때문에 말을 가려서 하는 성격도 못 되고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게 있다면 무조건 내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2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거나 저와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하게 될 시 제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런 말들이 오히려 저를 더 자극할 뿐더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가 괘씸해서 며느리와 제 아들이 이혼할 때까지 못 살게 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애들이 알아서 잘 사는 걸 보는 것만도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해서 사돈이 얻어가는 게 무엇이죠? 입장 바꿔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이한테 쓴소리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행동하면 사돈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똑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상처받는 걸 알게 됐다면 마음이 편하시겠냐는 거예요. 제 딸이 사돈의 눈에 많이 부족해 보여도 하루 이틀 얼굴 보면서 살 것도 아니잖아요. 평생 후회하는 일을 만드는 것보다 그래도 나중에 웃으면서 떠날 수 있는 기억을 남겨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얼굴 붉혀봤자 사돈만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고 결국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라고요. 뭐든 항상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던 일도 좋게 해결되기 마련이고 제 딸도 사돈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이렇게 서로 얼굴 뵙자고 한 거지 안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대화를 나누자고 한 건 아니니까 사돈께서도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딸을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고 앞으로 좀 더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사돈은 제 말에 입을 꾹 닫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돈한테 했던 말들이 전부 옳은 말이라고 생각했는지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는 제 뜻을 반박하지 않았네요. 처음에는 날카로운 말투로 분위기를 이끌어갔지만
제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침착하게 대응하자 사돈도 더 이상 얼굴을 붉히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못다했던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 정도는 좋게 해결이 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안사돈이 처음과 다르게 잘 대해주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제가 부탁한 걸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제서야 저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안사돈과 제 딸이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고 저도 그런 소식을 듣곤 사위에게 더욱더 잘하게 되었죠. 앞으로 제 딸이 항상 웃는 모습만 보고 싶었고 비록 서툴지만 사돈이 잘 보듬어 줄 거라 믿고 있었어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인생 겪을 만큼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는 큰 문제가 없길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을 뿐 오래간만에 제 딸과 사위의 집에 미리 연락을 하고 찾아가게 되었는데 집 앞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딸이 머리끄덩이를 잡힌 채 안사돈에게 질질 끌려 나오고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라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던 저는 사돈에게 급하게 달려가 뭐 하는 거냐고 제 딸과 사돈을 떨어뜨려 놓았고 사돈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네요. 내가 투는 뜨고 똑똑히 봤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둘이서 주고받고 있던 눈빛이 심상치가 않았었다고. 감히 내 아들을 놔두고 바람을 피워? 어디서 꼬리를 흔들고 있어? 제가 무슨 꼬리를 흔들어요. 저는 절대 그런 적 없다고요. 저희 집 2층에 살고 계시는 분이고 오고 가며 인사 정도 주고받는 주민분이시라고요. 저분도 가정이 있으신데 왜 그런 쓸데없는 오해를 하세요? 저는 남들에게 눈웃음이나 파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왜 어머님 멋대로 판단하세요? 그리고 왜 연락도 없이 오신 거죠? 얘 봐라.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너는 내가 우습니? 아무 말이나 막 뱉으면 다 믿어줄 거라 생각하는 거야? 나도 딱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다고. 아유, 정말 그런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동네 주민이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것뿐인데 인사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 오해하시고 댁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엘리베이터 문을 조금이라도 늦게 열었어 봐. 서로 웃으면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못 봤을 거 아니야? 사돈이 좀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일부러 이러겠어요? 확실히 봤다니까요. 인사를 둘이 마주보고 하나요? 제가 틀렸다고 해도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일이 이런 식으로 벌어진 거 아니냐고요. 사돈 말씀처럼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잘 지내보려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네요. 바람 피우는 장면을 본 이상 제 아들과의 결혼 생활 더는 이어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정리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토해내시면 될 것 같네요. 어디서 누굴 속이려 들어? 분명히 얘기하는데 당장 이혼 준비하고 내 아들 집에 2번 다시 얼쩡거리지 마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안사돈을 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딸은 억울하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동네 주민도 난감한 듯 안사돈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사위는 먹을 걸 사가지고 왔는지 양쪽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오다가 머리가 헝클어진 제 딸을 보며 급하게 달려왔고 안사돈은 사위를 보더니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제 딸이 바람을 피웠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딸은 사위한테 오해라며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저 또한 사돈에게 문제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제 딸을 바람 피운 여자로 몰고 가는 사돈의 행동에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고 말았어요.
일이 커지자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구경하려고 몰려들었고 사위는 바로 위층에 살고 있는 주민의 말을 듣더니 경비실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모두 관리사무소를 찾아가게 되었고 사위는 관리자에게 부탁을 해서 CCTV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발생된 장면을 확인하게 되었고 제 딸이 먼저 올라탄 뒤에 문이 닫히려는 순간 위층의 남자가 손짓을 하는 장면에 딸이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면서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한 건물에 사는 주민이라면 당연한 장면이었고 위층에 살고 계신 주민분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고 있는데 문이 닫히려던 찰나 그걸 안사돈이 보게 되었던 거였네요. 그런데 그걸 보고 혼자 오버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고 별거 없는 장면이라는 걸 알게 된 사위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안사돈은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그 자리를 회피하려 들려하길래 제가 팔을 붙잡았네요. 제대로 상황 파악도 하지 않으시곤 무턱대고 머리채 잡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 거예요? 뭘 잘못하셨는지 뻔히 하시면서 어딜 가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 제 딸에게 사과하세요. 배운 사람이라더니 교양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었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오해할 만한 장면인 건 맞잖아요. 저도 너무 흥분한 나머지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한 건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며느리한테 사과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 장면을 제가 안 봤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여자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고요. 평소에도 웃음이 해프니까 그런 것들이 제 눈에 거슬렸었나 보네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도대체 여긴 왜 오신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난리를 치는 거냐고요? 제가 정말 두 번 다시 엄마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요? 방금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행동을 보면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네요. 저는 오늘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거고요. 다시는 어머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왜 머리채를 잡혀야 하는 거죠? 저희 모두가 안사돈을 압박하자 꼬리를 내린 안사돈은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제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곤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저는 그날의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었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돼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 남편과 사돈어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죠. 결국 사돈어른이 직접 안사돈을 끌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그제서야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돈어른께선 제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몇 번이고 저희 가족에게 용서를 구했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자 딸도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되었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사돈어른께 안사돈의 행동에 대해 얘기하면서 제 딸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사돈댁에 찾아뵙는 건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하게 되었어요. 안 좋은 인연과 엮이게 돼서 계속 악재가 뒤따르니 저는 사위를 따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딸과 안사돈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보였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가는 언젠가는 분명 둘 중 하나는 정말 큰일이 생기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위한테는 앞으로 평생 제 딸과 안사돈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위도 이미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지 제 말에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딸이 받았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미어져 오고 있었네요. 그 사건이 있게 된 이후 사위와 저희 부부는 딸이 받게 된 상처를 조금이나마 씻어내지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여행도 자주 다니고 저희 집에 불러서 딸이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들 위주로 정성껏 준비해서 안 좋았던 기억들을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게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안사돈이 제 딸의 집을 찾아가 또 한 번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위도 사돈댁을 찾아가지 않고 제 딸과의 관계로 인해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하다 보니 사돈은 그런 게 또 불만이었는지 그때 당시 사과했는데 왜 얼굴을 안 보면서 살려고 하냐며 제 딸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제 딸보다 1시간 정도 늦게 퇴근하는 걸 알고 그 틈을 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어요. 사돈이 딸 집에 왔다는 딸의 다급한 전화에 또다시 큰일이 벌어질까봐 신발도 제대로 고쳐 신지 못한 채 급하게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뒤 문을 열었는데 밀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고 누가 보냈는지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아서 일단 주워들은 뒤 집 안으로 발을 들인 순간 안사돈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수정가에 잣 하나 안 띄었다며 자기가 연락도 없이 찾아온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며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도 한평생 곱디 고운 제 딸의 뺨에 손 한 번 올린 적이 없었는데 안사돈은 자신의 명을 재촉하고 있었네요. 저는 안사돈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들고 있던 밀봉투를 얼굴을 향해 세차게 내리쳤고 밀봉투가 터지면서 그 안의 내용물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오게 되었어요. 안사돈은 얼굴을 부여잡으며 나 죽는다고 바닥을 뒹굴고 있었고 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건들을 주워들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찍혀있던 사진들은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었네요. 눈물을 흘리고 있던 딸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사진들을 보고 눈물이 쏙 들어가더니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안사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뒹굴고 있던 사돈이 저희가 정색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자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니 저희가 들고 있던 사진이 눈에 들어왔는지 갑자기 굳어진 얼굴로 바닥에 펼쳐진 사진들을 급하게 주워들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된 듯 사돈은 저와 제 딸이 들고 있던 사진을 뺏으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안사돈의 행동에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머리채를 잡고 위아래로 마구 흔들어 제꼈네요. 그리고 딸은 바로 이 사실을 저희 둘만 알아서는 안 된다며 핸드폰을 들어 올린 순간 안사돈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아가 안 돼. 제발 부탁이다. 너희 시아버지한테 연락하는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쥐두새도 모르게 없어질 게 뻔하다고. 하라는 건 뭐든지 할 테니까 일단 진정 좀 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서로 좋게 풀면 좋은 거잖아. 세아가 네가 하라는 건 전부 다 할 테니까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말로 해결하자. 지금 제가 어머님의 실체를 전부 다 알게 됐는데 이걸 보고도 모른 척 하라는 말이 나오나요? 절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당했던 만큼 어머님도 똑같이 당해보셔야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저희 건물에 어머님이 따로 호박씨 까놓은 사람이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네요. 내 딸 집 문틈에 밀봉투가 꽂혀 있어서 뭔가 싶었는데 이런 충격적인 증거물들이 담겨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고 혼자서 깨끗한 척은 다 하더니만
정작 제일 더러운 사람이 사돈이셨네요. 여기 사진을 보니까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엘리베이터에서 제 딸의 머리채를 잡았을 때 사돈 뒤에서 멀뚱히 서서 싸움 구경하던 이웃 주민 중 한 사람이 바람 피우는 남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을 열었을 때 제 딸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너무 놀라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저질렀던 거였네요. 저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왜 제 딸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는 오해를 풀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제 딸 집에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신 거였어요. 며느리 집 오는 핑계로 그 남자 집에 들락날락 거리려고요. 저희가 참고 당했던 만큼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고 사돈에게 받았던 모든 수모와 상처들은 고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매일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정작 본인이 이 건물에 살고 있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 어이가 없네요. 예, 바로 사돈 어른께 전화해라. 아이고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그이가 알면 저는 뼈도 못 추린다고요. 잠깐 불꽃이 번쩍였던 것뿐이지 조만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한 번만 딱 눈 감아주시면 평생 고개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쥐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선처 부탁드릴게요. 저 이대로 쫓겨나면 갈 곳도 없다고요. 엄마, 이게 전부 다 무슨 말이에요? 잠깐 불꽃이 번쩍였다뇨? 엄마 지금 아버지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바닥에 전부 이게 뭔데요? 문이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었는데 퇴근한 사이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나눈 대화를 전부 다 듣게 되었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사진들을 떨리는 손으로 주워들더니 얼굴빛이 노랗게 변해버렸습니다. 사위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안사돈은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지만 사위의 귀는 이미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오열을 하며 절대 사돈 어른이 이 사실을 알면 안 된다고 했지만 사위는 눈을 감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다리를 잡고 애원하고 있던 사돈의 팔을 뿌리친 뒤 사돈 어른께 전화를 걸게 되었네요. 결국 이 사실은 사돈 집구석을 초토화되게 만들었고 사돈 댁은 끝끝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건물에서 안사돈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금세 도망가서 자취를 감춘 상태이지만 사돈 어른은 그 사람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네요. 매일같이 딸의 집에 찾아와서 눈물로 애원하며 하소연하고 있고 만나주지 않는 사돈 어른의 마음을 돌려달라며 정말 잠깐의 실수였다곤 했지만 딸은 그런 사돈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용서해주지 않고 막대한 행동들에 대해 똑같이 경험해봤으면 좋겠다고 더 이상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건이 해결이 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 딸의 위층에 살고 계셨던 주민분께서 안사돈이 딸의 건물 12층에 반복적으로 드나드는 걸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모습들을 전부 다 뒤에서 증거물을 만들어 밀봉투에 담아 제 딸의 집에 두고 간 거였네요. 제 딸은 10층에 거주 중이고 위층 남자는 11층, 사돈의 상간남은 12층에 거주 중이었죠. 남의 집안 일이기 때문에 바람 피우는 장면까지만 도와준 거였고 저희는 위층에 살고 계신 주민분께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현재 양가 집안엔 평화가 찾아왔고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네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힘들게 일궈온 가정에 두 번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할 테고 남은 인생 평생 혼자 외롭게 살다가 자식 얼굴 못 보고 손주 한번 안아볼 수 없는 삶을 살게 되겠네요. 앞으로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예천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아이를 출산한 지 어느덧 8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어렵지 않게 임신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체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연 임신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겹치게 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말을 하셨고 임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부에게도 기회는 찾아올 거라면서 조급한 마음이 오히려 스트레스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편하게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말처럼 쉬운 문제도 아니고 나이가 점점 차다 보니 마냥 편하게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에 실패했다는 말을 전달해 드리게 되면 가족들 또한 실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결혼을 30대 중반에 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하루빨리 아이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최후의 수단인 시험관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검사와 함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임신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시험관의 성공률은 자연 임신보다 높다는 말에 시도했었는데 좋은 소식을 양가 부모님께 안겨드리지 못해 저 또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었죠.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임신 때문에 힘드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그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게 어떤 심정일지 공감하실 겁니다.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는지 그만 포기하길 원했습니다. 분명 언젠가 저와 인연이 닿을 아이를 만나게 될 거라는 희망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멈추게 된다면 미래에 있을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철저하게 몸 관리를 하고 준비하면서 임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시동생은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식구로 들어오게 될 동서는 며느리로서 100점짜리였어요. 석사 과정을 받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대기업에 취업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시모의 마음은 이미 동서에게 떠나셨고 항상 보란듯이 차별을 두셨습니다. 시모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시모와 동서의 행동들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고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차별 대우와 스트레스는 저를 점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시모의 안 좋은 행동들이 동서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서 저와 단둘이 있을 때도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야 시집 오기 전에 이미 검사를 다 받아서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최대한 빨리 임신 계획을 세우려고요. 그이한테 들어보니까 형님이 꽤 오랫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서 시부모님을 힘들게 만들었다면서요? 그런데 저까지 임신을 서두르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참에
최대한 빨리 임신해서 시부모님한테 점수 따야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손주만 안아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시던데요. 제가 임신이 된다면 형님은 분명 점점 더 힘들어지실 텐데 앞으로 얼굴은 들고 다니실 수 있으시겠어요? 너무 걱정돼서 드리는 말이니까 상처받지 않으셨죠? 동서가 임신이 되던 안 되던 나한테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최대한 빨리 시부모님께 손주를 안겨드리면 당연히 좋아하시겠지. 내가 거슬리는 건 동서의 행동들이야. 나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배운 동서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상당히 저급한데 원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살아왔었던 거야? 아니면 어머님이 동서 앞에서 대놓고 나를 무시하고 차별하니까 동서도 나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솔직히 내가 지금 기분이 썩 좋지 않거든? 앞으로 내 앞에선 입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동서와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했고 제 말을 들었던 동서는 기분이 상했는지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잘못된 걸 짚어줬는데도 동서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집안도 잘 사는 편이고 배경도 좋다 보니 자기보다 약자라고 생각되면 막대해도 되는 줄 알고 있는 듯 보여 따끔하게 한 소리 한 건데 동서는 좀 전에 저와 나눴던 대화에 양념을 더해서 시모에게 상처받았다는 듯 설명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간질하는 게 제일 나쁘다고 들었는데 동서는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저를 따로 방으로 부르셨고 좀 전에 동서에게 한마디 했던 부분에 대해 왜 그랬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 하셨네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동서가 아무리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손윗사람을 대할 때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동서는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저를 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짚고 넘어간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건 동서가 평소에도 얼마나 안 좋은 모습으로 생활을 했었는지에 대한 인성이 보이는 거라고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면 본인뿐만 아니라 나중엔 서방님도 그렇고 아버님 어머님까지 욕먹이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했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저를 방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설쳐도 된다는 거야? 내가 작은 며느리의 행동에 문제 삼은 적이 있었니? 왜 시키지도 않은 행동을 혼자 멋대로 판단해서 새아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너 때문에 조금이라도 몸에 문제가 생겨서 임신이 안 되면 네가 책임질 거니? 가뜩이나 너 때문에 그동안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새아가한테까지 느끼게 할 작정인 거야? 내가 가만히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다고 새아가한테 스트레스 주면 되겠어? 내가 임신 문제에 얼마나 예민해져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면서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들어 줄 거 없잖아. 네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졌다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하지. 그동안 시애미의 속을 뒤집어 놓은 것도 모자라서 너덜거리게 만들었으면서 네가 새아가한테 훈계할 처지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임신을 떠나서 잘못된 걸 처음부터 바로 잡지 않는다면 분명 나중엔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다고요. 지금은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어머님 눈치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행동하고 어머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동서를 받아준다면 그땐 더욱더 감당하기 힘드실걸요? 저와 동서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해서 한마디 한 것뿐이니 이런 걸로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도 이 집의 큰 며느리인 건 변함없다고요. 손주를 안겨주지도 못했으면서 큰 며느리 행세는 하고 싶은가 봐. 네가 목에 힘주고 대우받고 싶으면 하루빨리 임신해서
좋은 소식 안겨주든지 해라. 어찌됐든 지금의 나는 너보다 세아가한테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시모는 제가 동서한테 한마디 했다는 거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계셨고, 밖에서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던 동서는 제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통쾌하다는 듯 비웃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이 문제가 나중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라곤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차별을 견디기 힘들었던 저는 결국 시댁에 찾아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어요. 시모는 제가 일부러 피한다는 걸 느끼셨는지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시댁에 가지 않으려는 저 때문에 남편도 움직이지 않게 되자 그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혼자 안 오면 되는 거지? 왜 내 아들까지 못 보게 만드는 거야? 당장 안 튀어와? 오히려 네가 이럴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아예 인연을 끊어낼 작정인 거니? 애초부터 누가 잘못한 건데 왜 나를 나쁜 시애미로 만들려 드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어떻게 매번 너한테 좋은 말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기분 상해서는 가족 모두가 모이는 오늘 같은 날 오지 않겠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기분까지 망치겠다는 거야? 제가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이러겠어요? 어머님, 저도 사람이고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볍게 뱉으신 말들이 저에게는 엄청난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동서를 옆에 끼고 제가 상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듯이 비웃고 계셨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저희 집안 험담까지 하시면서 그동안 말 못하시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셨던 것들까지 전부 다 꺼내놓지 않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려고 제가 왜 일부러 시간까지 내서 상처를 받으려 어머님 댁에 가야 하는 거죠?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시고 동서와 차별을 두시니 동서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 않으려는 것 뿐이에요. 그이가 모르는 것 같아도 전부 다 듣고 보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저희는 부부예요. 뭐든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이라고요. 제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저한테 먼저 가지 말라고 하던데요. 어머님, 저는 임신을 하지 못한 것뿐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뭐든 시키는 건 불만 가지지 않았었어요. 솔직히 요즘 시대에 아이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가 훨씬 많아요. 힘들게 아이 가지면 뭐해요? 그 아이가 앞으로 살게 될 이 세상이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한평생 일한 이유가 자기 집 하나 마련하려고 태어나는 거라고 했어요. 그만큼 빡빡해진 세상으로 던지고 싶지 않아서 아이 낳는 걸 꺼려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아이를 너무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고 어머님한테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걸 옆에서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댁에 얼굴만 내밀면 기다렸다는 듯 저를 막대하시는데 제가 가고 싶겠어요? 지금 마음 같아선 언제 어머님 댁에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힘들고 많이 지쳐있는 상태예요. 끝까지 너만 생각하는 거지? 나는 어땠을 것 같은데? 같은 여자로서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든 일인지 내가 모를 것 같니? 그동안 시애미가 노력한 건 안 보이는 거야? 딱 한 번만 성공시키려고 온갖 좋은 음식 다 해먹이고 유명한 한의원까지 찾아가 비싼 돈 지어주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지 알아? 나도 뒤에서 네가 모르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쓴소리 몇 마디 했다고 평생 얼굴 안 볼 사람처럼 행동할 거니? 네가 힘들수록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힘든다는 걸 알아줘야 하는 거야. 그동안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 아들 데리고 빨리 키워와라.
네가 말 안 해도 나 또한 모든 걸 전부 다 내다보고 있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임신 준비에나 신경 써라. 만약 오늘 오지 않는다면 2번 다시 얼굴 안 보겠다는 걸로 알고 있으마. 시모도 저에게 쌓였던 감정들이 많았는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고 시모의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다며 오히려 저에게 서운하다는 듯 불만을 털어놓고 계셨습니다. 시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모든 걸 전부 다 내다보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2번 다시 얼굴을 안 보겠다는 시모의 말에 남편까지 피해를 보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굳어진 얼굴로 저를 반겨주셨고 동서는 뭐가 불만인지 저를 째려보고 있었지만 그런 동서를 무시하면서 시모에게 다가갔어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가시길래 따라 들어가자 산처럼 쌓여있는 식재료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시모는 동네 사람들과 돌아가면서 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걸 좋아하시는데 시모가 부르셨던 그날이 시댁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나눠드려야 하는 날이었어요.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거의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길면 2달에 한 번 정도 했던 일인데 동네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셨던 시모는 저에게 당연하다는 듯 앞치마를 던지셨습니다. 저도 아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게 그날은 3달 만에 음식을 준비하는 거였고 이런 광경을 동서는 의아해하면서 왜 이런 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네요. 너도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첫째는 벌써 몇 년간 내 옆에서 묵묵히 해왔던 일이니까 잘 배워둬라. 1-2달에 한 번씩 한다는 건 솔직히 너무 자주 있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이면 모를까. 너무 텀이 짧은 것 같은데 이 많은 재료를 언제 다듬고 음식을 만들어요. 아무리 주택단지 동네라지만 여기가 무슨 외국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 못하겠어요. 어머님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신다곤 하지만 이게 득될 건 없어 보이는데요? 친분을 만든다는 게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실이 더 많아 보여요. 차라리 그냥 괜찮은 음식점에 가서 사람들 모아두고 외식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힘들게 음식 만들지 않아도 되고 시간 낭비할 시간에 술잔 한 번 더 기울일 수 있을 텐데 이거 다 만들어봤자 반찬 몇 개 안 되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거 매번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옆집이 반갑게 인사하며 신경 써서 만들어주신 음식을 나눠주시는데 거기에서 정을 느끼게 됐었다. 그래서 나도 보답을 하고 싶어서 나누게 된 거고 동네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문화를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었지. 그렇게 서로 얼굴도 익히고 친해지다 보면 여러 가지로 득이 되는 게 훨씬 많았어. 사람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거다. 도움이 필요할 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보단 손만 뻗으면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 거 아니니? 시애미가 젊었을 적엔 이런 정을 나누는 일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 세상은 워낙 개인주의라 사람을 보면 우선적으로 경계부터 나타내잖아. 세아가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었기 때문에 정이라는 걸 느껴본 적 없었던 것뿐이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거고 앞으로 그에 따른 변화도 있어야 하니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배우도록 해라. 음식 다 만들면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시켜줄 테니 얼굴 펴고 알겠지? 이게 다 재산인 거고 나중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보고 자라는 환경에서 그 아이의 인성이 바르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거란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노력 하고 싶지 않아요. 제 몸 하나 돌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위해 그렇게 할 생각은 더더욱 없네요. 저희 가족이 먹기에는 식재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전부 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눠주려고 힘들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냥 밖에서 외식하고 늦은 저녁에나 들어올 테니 형님 옆에 끼시고 열심히 만드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있을 때는 저한테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시간만 낭비되잖아요. 동서는 어머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 좋게 설명해 주시는데 꼭 그런 식의 태도를 보여야 되겠어? 그래봤자 두어 시간만 하면 끝나는 일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거야?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면 그래도 한 번쯤은 어머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는 일이 나쁜 일도 아니고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인 만큼 오늘은 어머님 말씀대로 일단 따라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좋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동서는 저와 시모의 말을 한 귀로 흘려 버렸고 시동생과 함께 밖에서 외식하고 오겠다며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나가 버렸습니다. 동서의 행동을 묵묵히 보고 계시던 시모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계속해서 식재료를 다듬으셨고 저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부 또한 옆에서 함께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가 먹을 양만 남겨둔 채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좋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두 시댁으로 다시 돌아와 한자리에 모여 간단한 저녁 식사와 함께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몸이 조금씩 이상하다는 걸 느꼈었지만 그날따라 무리하게 움직여서 그런지 상당히 피로했고 속이 계속해서 울렁거리고 있었어요.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자 시부모님과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동서가 들어온 이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몸살 기운이 생겼는지 미열도 있는 것 같아 방에 들어가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천장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인 몸의 반응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꼭 찾아와야 하는 그날이 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되는 복잡한 기분을 진정시키며 방문을 열어 시부모님께 임신을 한 것 같다는 말을 꺼내려 하는 순간 동서가 현관문을 벌컥 열더니 거친 숨을 내쉬면서 임신을 했다는 말을 저보다 먼저 꺼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들어보이며 시부모님께 보여드렸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뱃속에는 임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적인 불안함이 엄습해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매달 그날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보름을 넘긴 적도 있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았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축하한다며 기뻐 날뛰셨고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동서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보라는 듯이 자기 배를 어루만지면서 저에게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곤 저보고 들으라는 듯 임신하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면서 몇 년간 노력해도 생기지 않았던 저에게 온갖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안의 경사이기 때문에 동서에게 어색한 미소로 축하한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네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다며 먼저 들어가겠다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시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 동안 슬픔에 빠져 이불 속에서 나오지도 않은 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동서가 너무 부럽게만 느껴져서 그날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저도 평소에 느껴본 적 없던 몸 상태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자고 있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 서랍 속에 깊이 박혀있던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서 화장실로 들어와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 진정시키며 질끈 감고 있던 눈을 살며시 떴는데 제 눈에 들어온 두 줄이 저를 오열하게 만들었고 그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에 기쁜 나머지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펑펑 눈물을 흘리고 있자 자다가 놀랐는지 화장실로 급하게 뛰어와서는 어디 다친 줄 알고 제 몸부터 살피고 있었는데 한쪽 손에 쥐고 있던 임신 테스트기를 건네자 남편은 몇 번이나 눈을 비비면서 재차 확인을 하더니 저와 똑같이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오열을 하면서 저를 안아주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한참 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시부모님께 곧장 전화를 해서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남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부모님께서는 늦은 새벽 시간에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고 축하한다며 기쁨의 눈물을 보이셨네요. 저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도 쉽게 진정하지 못하셨어요. 남편은 시동생한테도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셨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동서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자 시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동서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거에 상당한 불쾌함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주말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시모가 직접 해주신 맛있는 식사를 하려는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식탁에 올려져 있는 모든 음식들은 전부 다 저를 위해 해주신 거죠? 당연히 제가 먼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들 똑같이 임신했는데 그런 게 어딨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식기 전에 어서 들어라. 오래간만에 신경 좀 썼다. 저는 한 번에 임신했는데 형님은 그동안 아버님, 어머님 속을 뒤집어 놨었잖아요. 임신한 것도 죄송스러운 일이죠. 음식에 손댈 자격도 없다니까요. 형님이 제 앞에서 함께 겸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불쾌해요. 형님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한테 받아야 될 관심과 사랑을 나눠야만 하잖아요. 웬만해선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서로 얼굴 보면서 식사하다가 체할 것 같은데 형님은 상을 따로 놔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뱃속에 있는 아이는 오래 못 버틸걸요?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오래 못 버틴다니. 내가 유산이라도 하길 바란다는 거야? 정말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재수씨, 오늘따라 입이 상당히 거치신 것 같은데 기분 좋은 날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식사나 해요. 오늘만큼은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가 임신을 먼저 했던 나중에 했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둘 다 아이를 가졌다는 거에 감사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만하고 음식부터 먹도록 해라. 계속 이러면 얼굴 볼 수나 있겠니? 저는 동서를 무시했고 신경 쓰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힘들게 가진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그런 제가 꼴보기 싫었는지 반찬 위로 젓가락이 올라가면 동서는 제 젓가락을 옆으로 밀치면서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석사 과정을 밟고 대기업에 들어간 동서가 뭐가 부족해서 저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동서를 계속 무시하면서 묵묵히 식사를 하던 그 순간 식탁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제 얼굴에 쏟아붓더니
저 혼자 다 먹으라면서 난리를 쳤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호흡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오히려 자기가 먹으려는 반찬마다 제가 가로챘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호하기 위해 모이는 건 당분간 안 하는 게 좋겠다며 서둘러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빠져나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남편은 시동생한테 전화를 해선 온갖 막말을 퍼부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수화기에서는 시동생이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리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저희는 모임 자체를 가지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중간중간 제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찾아오시는 걸로 방법을 바꾸셨네요. 그렇게 안정을 취하면서 시간이 지나자 그토록 바라던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되는 날이 가까워 오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함께 찾은 산부인과에서는 곧 출산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하루빨리 뱃속에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기 위해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진통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몸에선 출산의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도움을 받아 급하게 산부인과로 향했는데 그곳에 도착을 하자마자 동서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저보다 빨리 진통이 시작되었는지 거친 숨을 내쉬면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저를 보자마자 분노한 얼굴로 달려들려 하길래 남편이 가로막아서며 시동생한테 빨리 데려가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필 많고 많은 산부인과에서 동서와 똑같은 날 출산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시부모님께서 산부인과에 도착을 하셨고 진통을 겪으면서도 난리를 치고 있던 동서를 본 시모는 한숨을 내쉬셨네요. 동서는 자기가 먼저 출산할 거라면서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이길래 진정이 필요할 것 같다며 1인실로 잡아주었고 저는 다인실로 등 떠밀며 서둘러 들어가게 하셨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진통을 겪다가 아이가 나올 때가 되었는지 급하게 출산실로 옮겨지게 되었고 몇 시간 뒤에 그토록 듣고 싶었던 아이의 울음소리를 제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뒤이어 동서도 출산을 했는지 아이의 울음소리가 연속해서 들려왔어요.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품에 안게 되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가족 모두 축하해 주었네요. 그렇게 몸조리를 하면서 조금씩 회복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1인실에 있던 동서의 가족분들도 오셨는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서로 마주칠 일은 없었지만 동서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 매일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동서가 들어오려 하던 그 순간 시모가 버럭 화를 내면서 동서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순간적으로 얼음이 된 동서는 무섭게 변해버린 시모의 모습을 보고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200만 원짜리 1인실에 집어넣어 줬으면 그 안에 박혀 있으면 되지. 뭐하러 또 기어 나온 거야? 내가 너를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출산하는 데까지 그 난리를 피워? 성격이 어쩜 그리 고약한 거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첫째한테 한 번만 더 다가가기만 해봐. 이렇게 좋은 날 너 때문에 불안해서 내가 살 수가 없다. 1인실에 혼자 박혀서 애나 보고 있어.
절대 나오지 말아라. 동서는 시모의 막말에 큰 상처를 받았는지 1인실로 돌아가 버렸고 다인실로 들어온 시모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두 발이 땅에 닿으려는 순간 뒤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축하해 주려고 오셨어요. 다름 아닌 그분들은 그동안 시모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정을 나눴던 분들이셨고 축하한다고 다인실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오셨습니다. 모두들 제가 임신이 안 돼서 힘들 때 함께 괴로워하며 아픔을 나눠주셨던 분들이셨는데 출산했다는 소식에 시모가 동네 사람들을 전부 다 모시고 오셨던 거였네요. 저는 너무 감사한 나머지 눈물을 쏟아내었고 동네 분들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면서 저에게 봉투 하나씩을 건네셨습니다. 그 안에는 출산 축하금이 들어있었고 적지 않은 금액을 준비해 주셨네요. 상상도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된 저는 시모의 말대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침대에는 돈봉투가 한가득 쌓이게 되면서 돈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 들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문틈 사이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저를 보며 부러운 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동서도 느끼는 게 많았는지 저를 대하는 행동들도 변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안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동서가 깨우치는 부분들이 많았는지 그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었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앞날에 좋은 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이 빡빡한 사회에 서로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기쁨 넘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